됐습니까? 오늘도 제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신 것과 마찬가지로 심진을 내밟게 하는 도입기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심진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심자 떨진자, 그래서 마음의 지진, 지진의 준말, 그래서 마음의 지진이라는 뜻으로 내발, 심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심진을 내밟게 하는 도입기술, 도입기술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교사가 수업의 첫머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거는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원의 내부에서 동시에 그리고 똑같은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하는 일, 이것이 수업의 첫머리에서 교사가 하지 않으면 아이들 매우 중요한 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업은 그 최종 목표가 사고력 기르는 것이죠. 사고력은 어린이 각자가 사고했을 때 비로소 길러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를 포함한 인간은 언제 사고하느냐 하면은 선생님들 잘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물음이 치솟아 올랐을 때, 그때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스스로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수업의 처음부터 끝까지 사고해야 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음이 있어야 되겠단 말이죠. 그 물음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활동, 다시 말하면 사고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수업의 첫머리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어린이들을 묻는 주체로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업의 모두에서, 모두라는 것은 첫머리에서 그런 뜻이죠. 수업의 첫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놀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수업을 참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수업을 참관하다 보면은 수업의 첫머리에서 재미있는 놀이를 합니다. 그야 틀림없이 말하자면은 도입기술의 하나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재미있는 놀이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놀이가 대단히 재밌어요. 근데 이것이 당의 시간에, 그 시간에 학습할 내용하고 바로 관련이 있으면은 좋겠죠. 놀이를 그대로 수업으로, 당의 시간에 교재의 수업으로 그대로 연장되어 버리면 되는 것이니까 아주 효과적으로 잘 되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본시 학습 내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놀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놀이가 본시 학습 내용과 관련이 없을 경우에는 재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본시 학습과는 어린이들과는 멀어진다 이 말이죠.
재미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반작용으로서 학습이 재미가 없고 마침내 학습하기를 거부하고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업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재미있는 놀이를 하되 본시 학습 내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놀이라야만 된다. 되풀이됩니다마는 그렇지 아니할 때는 바로 그 놀이가 재미있으면 재미있을수록 본시 학습 내용과는 거리가 멀어져 버린다. 이런 심리적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인간은 어떤 경우에 스스로 사고하는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물음이 치솟아 오를 때 스스로 사고하는 능동적 주체로 전화된다. 요것을 한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자, 문제의식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우리가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수업의 모두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겠습니다만은 되도록이면은 가장 그 최선책이라고 하는 것은 물음이 어린이들의 내부에서 스스로 치솟아 오르는 것. 선생님이 어떠한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내부에서 물음이 치솟아 오르는 것. 이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것을 바라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수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계통적으로 학습을 해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같이 학습 발전의 계열을 어린이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 A를 배웠으면 다음에 B를 배우기 위해서 어린이들이 B에 대한 의문을 가져주면 좋지만은 그 갖기가 어렵죠. 그러므로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선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묻지 않으면 물음이 치솟아 오르도록 꾀하여 스스로 묻도록 한다. 묻는 주체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을 보시면서 이쪽 고기들은 모두 제멋대로입니다. 무슨 방향도 모든 움직임도 전부가 제멋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으면 어린이들이 시작종이 쳐서 교실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물론 이제 이 시간에 국어 공부 시간이라고 그러고 국어 교과서도 내고 노트도 내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아직은 그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이와 같이 국어 사전적 집단을 그야말로 교수학적 집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는 선생님이 어떤 자료를 보여주고 하자 바로 어린이 이런 상태인 어린이들이 모두가 이와 같이 그것에 대해서 흥미와 관심을 갖고 물음을 갖고 완전히 똑같이 전원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그야말로 문제의식을 가졌다는 것은 사고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스스로 능동적으로 사고하게 되었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를 흔히 우리는 교수학적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와 같은 상태는 국어과 사전에 보면은 많이 모여 있으면 집단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사전적 집단이라고 그렇게 일단 구별해서 불러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게 이렇게 많은 어린이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린이들을 똑같이 말하자면 똑같이 묻는 주체로 만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래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수업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어린이들을 이와 같은 어린이들을 이와 같이 전환시킴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 지금부터서는 그 기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심진을 내밟게 하는 도입 기술. 우선 그 총칙이 있어요. 전체적인 말하자면은 규칙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겠죠.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게 한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의식. 전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들은 선생님들 바람은 어디까지나 전원이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일부 어린이들이 말하자면 문제의식을 갖고 수업이 그들을 대상으로서 진행되곤 했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는 이 전원이라는 말이 수식어가 되지 않냐고 실제로 전원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이런 수업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업의 첫머리에서 전체 어린이들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말하자면 가장 큰 법칙이라고 할까? 이런 총칙이라고. 지적 균형을 잃게 하여 심진을 일으킴으로써 전원으로 하여금 똑같은 문제를 갖게 한다. 지적 균형을 잃게 한다는 것은 이 강의 중에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되풀이됩니다만은 결국 인간은 이게 신체적인 경우에나 정서적인 경우에나 지적인 경우에나 항상 균형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런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데 따라서 그 균형이 깨졌을 때 균형을 잃게 되었을 때는 사람은 다른 이른바 지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신체적인 경우든 정서적인 경우든 지적인 경우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했을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학습 활동이라고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적 균형을 잃게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심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심진을 일으킨다. 자, 그래서 이 심진을 일으키는 기술, 다시 말하면 지적 균형을 잃게 하는 기술, 그 다음에 잃어버린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지도를 하는 기술,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총칙의 풀이라고 할까 조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심진이라는 말은 마음의 지진이 일어나는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음의 지진은 어떤 경우에 일어나느냐? 수석거린다 이 말이에요. 어린이들의 마음을 수석거린다. 또 요새는 그런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부엌에서 장작불을 지펴서 식사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때 이 장작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공기가 잘 산소가 잘 공급이 되었을 때 헐헐 잘 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따라서
장작을 어떻게 이렇게 포개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거 경험이 없으면 공기가 산소 공급이 잘 되도록 이게 장작을 겹쳐 놓는다고 하는 게 상당히 조금 경험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말 썼습니다. 장작불이 꺼지려고 하면은 수석거린다. 장작불이 이제 이렇게 포개져 있는 데까지 타다가 여기까지 다 타버리면 툭툭 떨어져 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다 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떨어지기 전에 바로 다시 이것을 쌓아 올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수석거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지적으로 아까와 같이 꺼지려고 할 때에는 수석거려야 쓴다. 그것이 다시 바로 마음의 지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지적으로 잠들려고 하면 찝쩍거린다. 우리가 잠이 올 때에 옆에 사람이 자꾸 찝쩍거리서 하면 잠을 못 자지요. 마찬가지로 지적 잠이 들려고 할 때에 자꾸 선생님은 찝쩍거려야 된다. 심리를 일으켜야 된다. 그 다음에 지적으로 하강하려고 하면 꼬드긴다. 그러니까 그 연을 높이 올려놓고 이제 됐다 하고 안심하고 있으면 여기 내려오죠. 그러면 다시 그것을 올려야 되겠네요. 어떻게 합니까? 실을 자꾸 이렇게 꼬드기죠. 그러면은 다시 내려오던 연은 다시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지적으로 하강 상태일 때에 교사가 꼬드긴다. 이와 같이 수석거린다, 찝쩍거린다, 꼬드긴다. 이 세 개의 행동을 하나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해서 생각한 것이 심진. 아무리 찾아봐도 제 능력을 찾기가 힘들어서 일단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지진이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그러면 마음의 지진을 어떻게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지금부터서 말씀드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성패의 확률이 50%의 문제와 조우했을 때에 심진을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않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 정말 너무 오르기가 힘든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 않는다. 상대를 안 해본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 너무 쉬운 나무도 또한 그런다고 말이죠. 그럼 어떤 나무를 쳐다보느냐. 지금 당장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못 올라갈 것도 없겠다. 해봐야 알겠다. 말하자면 성공과 실패 후 확률이 50% 절반일 때 그때 인간은 도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심진을 일으킨다고 해서 덮어놓고 어떤 문제를 던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은 그런 거. 근데 이때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이 성패 후 확률이 50%라고 하는 것이 각자에게 다 똑같지는 않다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심진을 일으키는 경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은 이 두 마리의 동물을 보고 계시는데 어느 쪽을 더 많이 보고 계십니까? 틀림없이 이쪽이라고 생각하고. 왜 그럴까요? 이거는 말이죠. 영락없이 말입니다. 어디를 보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일치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쩐가요? 이거는 위에를 보면은 분명히 돼지가 틀림없는데 다리를 보면은 말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하다 이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과
어긋나는 정보가 이곳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째서 그러는고 하고 일종의 작은 지적 균형을 잃은 것이죠. 그 잃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사고활동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인고? 내 지식이나 상식, 경험 속에 이런 동물이 있었던가 하고 생각해 본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봤을 때 다리가 너무 긴 것으로 봐서 이것은 돼지가 아닌 것 같고, 자 그렇다면 무슨 동물일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어찌해서 생각하게 됐느냐? 지적 균형을 잃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그것과 모순되고 그런 사실의 직면에서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하고 지적 균형을 잃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물입니다. 이거 물인데 물 20ml하고요. 여기서 단위를 생각하겠습니다. 물 20과 물 20을 더합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40이 되죠. 자, 이제 알코올 20과 알코올 20을 더하면 역시 40입니다. 그런데 물 20과 알코올 20을 더하면 40이 안 됩니다. 자, 어린이들은 이 현상을 보고 이상하다 이것이. 40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고 상식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상식과 어긋난, 그야말로 그것과는 완전히 모순된 현실이 여기에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 활동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못하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죠. 가령 너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고 못하게 하더라도 선생님이 못하게 하면은 어디서 숨어서라도 기원이 한다고 말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일단 그 아까도 말씀드려서 되풀이됩니다만은 어떤 균형을 잃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하면은 그 못하게 하는 사람 보지 아니한 곳에 숨어서라도 한다 이거죠. 그것은 자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어쨌든 이와 같이 자 예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저것은 말입니다.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심진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이제 총칙이죠. 도입 기술의 총칙. 다시 말하면 그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도록 꾀하는 것. 이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기술을 번안해낸 것입니다. 그 번안해낸 것 8가지 정도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심진을 내밟게 하는 도입기술 첫째입니다.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이나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이것은 수업의 시작입니다. 수업을 시작할 때에 대뜸 본시 학습 문제를 내놓습니다. 그러면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가하는 어린이하고 참가하지 않는 어린이로 나눠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것입니다.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으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 이것은 도입의 철칙인데 가령 지금은 이 시간에 이것을 지도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덧셈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다면 다시 말하면 받아올림이 없는 덧셈을 공부했습니다. 두 자릿수의 덧셈을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본시에는 받아올림이 한 번 있어야 된다. 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덧셈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요. 자,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근데 대뜸 이것부터서 들어가 버리면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잘 배웠으니까 하고 대뜸 여기 들어가 버리게 되면은 말하자면은 그 수업에 참가하는 어린이하고 참가하지 않는 어린이로 나누어져 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미 누구든지 이런 것은 다 알겠죠. 그 다음 받아올림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두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 받아올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차근차근 이렇게 해 올라가고 혹시 여기에 저항이 있는 어린이가 있다면은 지난 시간의 것을 회상해서 지도를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가면서 걷죠.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이 받아올림이 한 번 있는 두 자릿수의 덧셈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야 되겠단 말입니다. 몇 가지의 준비가 다 되어야 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간다. 그러면은 아까와 같이 뒤떨어진 어린이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국어 시간에 가령 지금 설명문입니다. 설명문 지도에서 중요한 것은 그 설명문의 구조지요. 구조를 어린이들이 설명문에서 구조를 찾아내고 결국은 어린이들 스스로가 구조를 정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어린이들과 그 다음에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때에 대뜸 그 설명문 본시에 학습할 설명문을 대뜸 주고 거기서 대뜸 이 설명문의 구조를 찾아보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그야말로 극히 소수의 어린이들만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알고 참가하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뭘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아예 참가를 안 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올라가자 이것입니다. 자, 이것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시에 말 안 듣냐. 자, 세 개의 문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과서 교재가 아닌 모든 어린이들이 다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설명문입니다. 뭐 이것은 반드시 어떤 그 문헌에서 찾는 것보다도 교사가 교재 연구할 때에 스스로 만들어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환히 알고 있으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면 필요한 문장으로 만들면 쓰겠죠.
자, 여기서 가나다를 어린이들에게 읽어보도록 합니다. 또 여기 읽어보면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누구도 이겨본 일이 없는 성수를 보기 좋게 이겨버렸습니다. 철수는 우리 반의 씨름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씨름 대회에서 우리 반에서 제일 뚱뚱하고 건강한 철수를 이겼습니다. 아니, 순철이를 이겼습니다. 이렇게 세 문단으로 된 설명문인데, 지금 문단의 배열이 완전히 제멋대로죠. 자, 그래서 어린이들이 이걸 읽어보고서 틀림없이 선생님 조금 이상하네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어디가 이상한고 하면은 어린이들이 이 얘기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것을 이대로 요 순서대로 배열을 해가지고 이 글을 지은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이대로라도 이 글을 지은이가 하고자 하는 말이 전달이 되지 않을까요? 하고 어린이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이들 가운데는 좀 더 좋은 배열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게 틀림없이 그런 어린이가 나오게 됩니다. 야, 그럼 어떻게 배열하면 쓰겠습니까? 하고 이것을 배열하는 순서를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가지고요, 이제 가나 다 있으니까 이 기호로 한번 배열해 봅시다.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또 이런 지도 방법도 있겠죠. 처음에는 이것이 이 가 문단이 제일 처음 제일 첫 문단이 돼서는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접속사가 지적될란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어린이들이 이것을 이 글을 바꿔본단 말이에요.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결국은 이것이 이제 제대로 된 배열인데, 어린이들 결국 이 배열을 찾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순서가 바뀌어 있을 때하고 이렇게 순서를 제대로 했을 때하고 어떤 점이 다르겠느냐 하고 이제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설명문을 쓴 필자는 반드시 자기의 주장을 그대로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게 글을 쓰는 것인데, 아까 처음 배열은 자기의 주장을 독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 이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배열하는 것이 독자에게 자기의 생각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배열 방법이다. 다시 말하면 설명문이라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문단은 배열의 순서가 따로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아주 쉬운, 다시 말하면 설명문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지고 그 배열의 순서가 있다. 아무렇게나 이렇게 해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는다. 전달의 효과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어린이들이 알게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저는 이게 지금 요거 한 2개쯤 준비를 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2가지 사례를 또는 더 한 3가지 사례도 좋겠습니다만, 이렇게 간단한 것 갖고 이러한 학습을 한 다음에 교과서로 들어가면은 어쩐가 그런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맨 처음 요거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이나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한다 하는 것, 더 많은 설명이 필요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누구나 쉽게 응답할 수 있는 물음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교재 연구 때에 조금 연구되어야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그러니까 지적 균형을 잃게 만드는 말하자면은 2번째 방법. 어린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상식,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어긋나는 정보를 제공한다. 모순되는 정보를 제공한다. 대립되는, 부정하는, 전복해버리는, 쓸모없게 해버리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고정관념, 신념과 모순되는 또는 어떤 경우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적 균형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은 이것인데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현실이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지적 균형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예를 잘 들고 있는 예입니다만 3학년에 요거 과학 학습입니다. 지금 이 컵을 거꾸로 해서 수직으로 밀어 넣었을 때에 어떤 현상이 나오는가에 대해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대뜸 이렇게 하기가 3학년 애기들한테는 어려우니까 이런 ABC 3개의 그림을 그려놓고 이 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느냐 밀어 넣었을 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물어보면은 어린이들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은 다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그렇습니다. 한두 어린이들이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이 애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런 경우를 묻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아마 이것이 아닐까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쪽을 지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3학년 어린이들의 이것을 학습하기 이전까지의 그들의 지식이고 그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자 당연히 이것으로 될 것으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을 해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온가요? 이런 결과가 나와버리죠. 어린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실제 실험을 통해서 해보면은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고정관념 이런 것과 완전히 모순되는 그것을 완전히 부정해버리는 그런 정보에 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지적 균형을 잃고 심진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인간은 사고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수업의 첫 머리부터서 어린이들은 어찌해서 물이 들어가지 아니한가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이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물음이 해결될 때까지 각자의 그야말로 전지와 전능을 다하고 이웃과 더불어서 선생님과 함께 이웃과 더불어서 모두가 다 참 전지전능을 다해서 절차탁마한 끝에
마침내 이제 찾아내게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맨 처음에 이러한 실험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 우리는 이와 같은 실험을 연시 실험이라고 그러죠. 이런 연시 실험을 통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아까 말씀드린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능동적 주체적으로 사고하는 주체로 전환시킨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하여 지적 기로에 서게 함으로써 헷갈리게 한다. 지적 교란 상태가 되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오자 완전히 두 갈래 길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멈춰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고 판단해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가는 길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밟은 흔적이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지나가는 흔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찾아보는데 그런 거 없다. 완전히 똑같다 이 말이에요. 아유 미안합니다. 그래 이 기로에 서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느냐 하고 자기가 기왕에 등산 경험이 많으니까 그 경험에 비추어서 또는 등산에 대한 문헌도 많이 읽고 그래놔서 그 지식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동원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정상으로 가는 길인가 하고 사고를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이와 같이 기로에 섰을 때에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하고 사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기로사고라고 한다고 합니다. 기로에 서서 사고하게 하는 것. 헷갈리잖아요. 이쪽일까 저쪽일까 이렇게 헷갈린 경우에는 인간은 사고하게 되는데 이것을 기로사고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기로에 세운다. 이런 어린이들을 지적 기로에 세우면은 지적 균형을 잃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고를 하게 된다. 이것이 지금 바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학년 수학에서 분수의 나눗셈입니다.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나눗수를 역수로 만들어 가지고 곱한다. 그래서 7과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그 방법대로 공부를 해서 마침내 이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까지 전부 다 어린이들이 찾아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깊이 사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다음을 어린이들한테 던집니다. 그런데 얘들아, 내가 전임지에서 바로 이 5학년을 가르쳤거든. 그때게 바로 여기를 다루었는데 그 학급에서는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순이라는 어린이가 있었는데 이 어린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뭐냐 그러면은 3 나누기 5분의 2라고 하는 것은 5분의 2가 3 속에 5분의 2가 몇 번 들어있는가를 알아봐라 하는 것이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한다. 3, 하나, 둘, 3. 이것은 5등분해서 그 중에 2조각, 5조각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그 중에 2조각씩 몇 번 들었는가? 이것이니까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나눠. 그래서 그 중에 두 조각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일곱 번 들어있고, 그리고 5분의 1이다. 5분의 1이다 말이에요. 그러므로 7과 5분의 1. 순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 자, 여러분, 이 순이의 말을 듣고, 어찌 생각합니까? 순이의 말 틀립니까? 하고 상당히 공격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들이, 듣고 보니 그럴듯하단 말이죠. 순이 생각이. 자, 그런데 아까 이 알고리즘까지 배워서 7과 2분의 1이라고 답이 틀림없이 나왔는데, 이게 순이 말대로라면 7과 5분의 1이 맞단 말이에요. 여기 그림에서 보면은. 그래서 도대체 이것이냐. 완전히 어린이들이 기로에 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고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은 어린이들을 이와 같이 기로에 세운다. 그러면은 인간은 기로에 세워졌을 때에 지적 균형을 잃고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다시 말하면 사고활동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순이의 생각과 이게 마지막 우리 반 아까 공부한 것과 어디가 다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결국 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침내 우리 어린이들이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결국 이것은 7과 2분의 1 갑절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7하고 나머지 5분의 1이다 이 말. 나머지가 5분의 1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2분의 1 갑절이라는 말이고, 이것은 5분의 1이 나머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것을 어린이들이 이 논의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이의 생각을 일단 순이라고 하는 어린이는 완전히 실존하는 어린이가 아니라 그야말로 가상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그 가상 어린이라는 말을 아까 전임지에서 5학년 맞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건 그렇고 이번엔 네 번째입니다. 심진을 내밟게 하는 도입기술 네 번째.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음이 내발되도록 한다.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이 말이죠. 그야말로 완전히 예상 밖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고정관념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학년 1학기 과학에 보면은 이런 교재가 있습니다. 이건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만 다시 말하면 뿌리, 식물의 뿌리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말하자면 교과서의 식물의 구조와 기능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본시 학습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요 뿌리에 대한 학습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뿌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지금부터 알아봅시다. 뭐 이렇게 보통 들어가지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지 말고 이것부터 시작한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제 학습이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으면요. 이걸 딱 그림을 보입니다. 이것은 밀입니다. 밀알이죠. 근데 이 밀은 아주 척박한 땅에서 자란 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척박하냐? 겨우 식물이 자랄 수 있을 정도의 수분. 겨우 식물이 겨우 이게 그보다도 조금만 더 적으면은 식물이 자랄 수 없는 아주
그야말로 척박한 땅에서 자란 밀이다 이 말. 그런데 이 밀의 뿌리, 이 밀의 뿌리를 조사를 해봤다. 이 밀 한 포기의 뿌리에 조금 더 굵은 뿌리가 있고 아주 가는 뿌리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도 버려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다음에 잘 물로 씻어서 이것을 전부 있었단 말이죠. 전부 쭉 있어가지고 그 길이를 측정한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일본의 이나가키라고 하는 이 농학 박사인데 이 양반이 그것을 전부 이 밀 아까 같이 착박하게 그지없는 그 땅에서 자란 이 밀 한 포기의 뿌리의 길이를 전부 다 있어 놨을 때에 물론 이제 있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재가지고 전부 더했겠죠. 그 길이를 굵은 것 가는 것 하는 것 전부 다 있었을 때 과연 얼마나 그 길이가 얼마나 됐을까? 이제 지금 어린이들한테 그걸 물어본 것이죠. 그래놓고 사실은 이것을 제가 어느 문헌에서 봤습니다. 어느 문헌에서 보고 이것을 아까 요거 5학년 이 뿌리 식물의 뿌리를 지도할 때에 지도하기 전에 요 이야기를 해서 이제 사전 지도를 한 것입니다. 물어봅니다. 어린이한테. 자, 이게 이렇게 해서 이나가키 박사가 이 길이를 알아냈는데 과연 그 단위가 센티미터일까요? 여러분 어린이들이 아닙니다 그러죠. 몇 센티미터를 그러면 미터일까요? 아마 미터에 대해서는 제법 그렇게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선생님이 이 얘기한 것으로 봐서 더 긴 것 같다 그래서 킬로미터일까요? 하고 물어보면 어떤 어린이들은 아마 킬로미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단위로 표현할 정도로 길지 않았을까 하고 여러 가지로 상상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과연 얼마나 될까 하고 이제 킬로미터입니다. 이나가키 교수가 찾아낸 뿌리의 길이가 킬로미터다. 자, 12 그러니까 12km도 많은데 선생님이 이거 빈 것으로 봐서 동그라미가 더 있을 것 같다 이 말이죠. 여기들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단 말이죠. 와 그러죠. 와 그것도 아니요. 뭐야? 12,000km. 이 뿌리가 놀라웠게도 12,000km라고 그 문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나가키 박사가 조사한 바로는요. 자, 어린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보통 비옥한 밭에서 자란 밀은 어쩔까요? 그 밀들도 다 이럴까요? 하고 묻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그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몇 번이나 강조했기 때문에 척박하지 아니하고 비옥한 땅하고는 상당히 차가 있을 것 같다. 여기들이 대개 이렇게 짐작하고 척박한 땅에서는 이렇게 길지만은 아마도 비옥한 땅에서는
그보다도 더 짧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하는 어린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린이들은 하나의 물음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척박한 땅에서는 어찌해서 저렇게 뿌리가 기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에서는 어찌해서 저렇게 길지 않는가. 이것을 결국은 어린이들은 문제로 의식하고 미처 그 문제를 의식하지 못한 어린이들도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게 되면 과연 그러네. 모든 경우에 이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고 척박한 땅에서는 이렇게 긴다고 한다. 다시 말하면 척박한 땅이라는 것은 결국 수분이 물기가 없단 말이에요. 수분이 없기 때문에 수분이 넉넉한 것과 수분이 없는 것과는 저렇게 어떤 차가 있는가 보다. 되게 이렇게 생각하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본시 학습으로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뿌리는 무슨 일을 하는가, 식물이 자라감에 있어서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구실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시간에는 식물의 뿌리가 어떤 구실을 하는가 알아보자 하고 대뜸 이렇게 들어가는 것하고 아까와 같이 어린이들이 와, 이렇게 뿌리가 길어? 그것은 식물이 자라면서 어떤 필요가 있으니까 그랬을 것이다 하고 문제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도대체 뿌리란 어떤 구실을 하느냐 하고 식물 뿌리의 구실에 대해서 문제의식, 다시 말하면 묻는 주체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 놓고 이제 쭉은이 이제 그 교과서에 있는 대로 학습을 진행해 가면은 그야말로 1시간 내내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어린이들이 집중하는 어린이가 따로 있고 하지 않은 하는 어린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이 다 똑같지. 왜냐하면은 누구든지 다 문제의식을 가졌을 때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지적 균형이 회복될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다 똑같이 열심히 사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깜짝 놀라는 숫자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 누가 봐도 놀라는 숫자입니다. 지구의 직경이 12,800km라고. 근데 지구의 직경 거의 지구의 직경하고 같지 않습니까? 요 뿌리가 이와 같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애매하고 불확실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니. 아유, 미안합니다. 예상 밖의 의표를 찌르는, 예상 밖에, 그야말로 예상 밖이란 말이에요. 의표를 찌르는, 너무나 자기들의 상상과는 다른 의표를 찌르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물음이 내발하도록 만든다. 이렇게 네 번째 있었습니다. 다음에 5번째입니다. 5번째를 보면은 선망, 동경을 내발케 함으로써 심진을 일으킨다. 또 가령 그 체육 시간입니다. 그리고 뜀틀을 뚠니다. 근데 뜀틀 뛰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철수는 뜀틀을 4단, 5단까지 아주 깨끗한 폼으로 잘 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철수한테 미리 얘기합니다. 내일 체육복 깨끗이 입고 와서 저거 시범 뛰기를 한번 해라. 그래서
철수가 깨끗이 체육복 입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 뜀틀뛰기 한다 하는 걸 여기에 다 합니다. 먼저 이 철수로 하여금 뛰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철수보다 뛰보라고 합니다. 철수가 그야말로 깨끗한 폼으로 더군다나 아주 깨끗한 체육복을 입고 아주 멋있게 잘 뛰어넘습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보고 와 아주 부러워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선망과 동경이 내발한다. 나도 저렇게 한번 뛰고 싶다. 그렇게 해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심진을 일으키도록.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도 물론 좋지만은 같은 그 이웃들이, 그러니까 같은 그 반 어린이니까 철수가 뛴다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어린이들한테 심리적 자극을 효과적으로 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선망과 동경을 내발케 함으로써 심진을 일으킨다. 가령 그 음악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는 거, 그런 것도 어떤 특정 악기를 잘 연주하는 순이에게 그 시간에 학습할 것을 미리 그 악기로 연주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 말하자면 선망과 동경의 대상이 돼서 심진을 일으켜서 그렇게 되도록 집중적으로 노력을 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6번째. 허위 정보를 줌으로써 심진을 일으킨다. 허위 정보란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만은 말하자면은 어린이들의 심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래야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위가 이솝 이야기 가운데 그런 거 있죠. 거위가 들어와서 결국 황금알을 낳은 이야기 있죠. 요것입니다. 요것 때 거기 보면은 농부하고 그 농부의 아내 두 사람은 누가 더 욕심쟁이인가요? 실은 누가 더 욕심쟁이인가 구별할 수 없을 정도 둘이가 다 똑같이 욕심쟁이지요. 그랬는데 농부와 그의 아내는 누가 더 욕심쟁이인가? 그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더 욕심쟁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틀림없이 있다. 지금부터 그것을 찾아봐라. 그러면 말입니다. 어린이들이 볼 때는 둘이가 다 똑같은데 말이야.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글 어딘가를 잘 읽어보면 글 어딘가에 둘 중 누가 더 욕심쟁인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어린이들은 그걸 찾기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잘 읽어본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사장면에서 찾으시오. 나중에 가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교재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령 두 마리의 염소가 외나무 다리에서 싸우다가 물에 빠지는 그런 이솝 이야기가 있죠. 이 경우도 이 두 마리의 염소 중에서 누군가 먼저 건너가야 할 그런 필요성이 철실하게 있다 지금 선생님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흰 염소와 검은 염소 중에 누가 더 먼저 건너가야 할 필요가 절실하냐? 누군가 지금부터 찾아보자. 이렇게 이른바 허위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린이들은 나중에 가서 그런 등장인물은 없다. 둘이가 다 똑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이런 교재.
다음에는 이제 7번째,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한다. 이것에서 설명할 필요가 없으라고 생각합니다. 답지를 2개나 3개쯤 줘가지고 그 중에서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답지가 4개 있으면 4개 중에 어디냐 하고 상당히 그 사고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죠. 4개의 답지를 검토해 봐야 되니까 이렇게 사고의 범위를 한정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은 사고의 깊이를 더하게 함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이다. 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와 같이 답지를 줌으로써 사고 오지 않을 수 없도록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이것에 대해서는 가치 대립 상황에 직면하여 똑같은 가치가 2개가 대립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의 가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에 인간은 문제의식이 강하게 작용하여 학습 문제가 성립된다. 어쨌든 우리는 학습의 첫 머리에서 어린이들로 하여금 묻는 주체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묻는 주체로 만드는 방법의 하나가 몇 개의 답지를 주어서 그 중에서 선택하게 만든다 이런 말이에요. 다음에 불비한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호기심이 내발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제대로 갖추지 않는 자료를 준다 이런 말이에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령 이런 자료를 해놓고 야 어린이들은 이것이 뭐인가 호기심 같습니다. 뭐 이거다니까 저거다니까 여러 가지로 어린이들이 논의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본시 학습과 관련해서 저것은 무슨 이렇게 등원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알게 되죠. 어쩐지 우리나라 지도같이 생겼습니다. 잘 보면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혹시 등원선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등원선인 것 같습니다 하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이제 저기 사회과 부도를 내놓고 등원선이 있는 것을 봅니다. 보니 우리나라 10월달 등원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이 시간에는 등원선에 대해서 공부하지 하는 것과 방금과 같이 들어가는 것과 역시 큰 차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학습이 결국 어디로 이어집니까? 위도 1도 올라갈 때마다 기온이 1도 내려간다. 위도가 1도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때마다 기온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1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기온이 1도씩 변한다. 이런 사실을 어린이들이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배웠는데 이것이 등원선이라는 걸 이제 공부했죠. 등원선. 등원선이라는 것은 적어도 같은 때에 이 선상의 기온은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왕에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경험 이런 것을 활용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선생님 가만히 보면은 여기 신의주가 있는데 신의주가 10월달 평균이 12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12도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배우기로는 위도 1도의 기온이 올라갈 때는 떨어지고 밑으로 남쪽으로 올수록 기온은 올라간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위도상으로 봐서 여기가 38도, 40도니까 2도 차이죠. 2도, 약
여기까지 하면 약 3도라고 봐요. 3도. 3도 차가 있으니까 기온도 3도 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가 12도라면 여기는 9도라 해야 되는데 어째서 똑같냐 이 말이죠. 12도 똑같냐 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어린이들이 제기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선생님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서 그 문제를 생각하도록 했었다. 그러니까 그냥 위도 아니요 등원손 그래가지고 등원손이라는 건 무엇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가르쳐 버리면 생각할 것이 아무도 없죠. 사고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교재 연구가 깊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이런 것은 결국에 가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무엇을 못 갖췄습니까? 이 그래프는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 요 제목이 없습니다. 제목을 제대로 갖췄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뭔가 제대로 갖추지 못한 거 있습니다. 이것이 역시 여기 보면은 사람 수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불완전한 완전하지 못한 자료를 제공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사고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9번째입니다. 현재 그가 가진 힘으로 전력 사고하면 해결될 수 있는 난도의 문제로 만든다. 그러니까 교과서에 있는 대로 바로 제시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렇게 판단될 때는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좀 더 스텝을 작게 만든다. 스텝을 작게 만든다는 것은 층층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근데 어떤 어린이는 너무 높아서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어찌 하겠습니까? 결국 여기를 둘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스몰 스텝이라고 그러죠. 스텝을 작게 하면은 다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요 스텝으로만 했다. 이렇게 해서 스텝을 작게 만들어서 말하자면 전력 사고 하면은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것도 너무 스텝이 다시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더 작게 이렇게 하면 누구든지 다 올라갈 수 있다. 이따가 또 이것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가령 여기 보면은 해결될 수 있는 난도의 문제로 만든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성공과 실패 확률이 50% 정도의 문제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어린이는 이것이 아까 같이 50% 이렇게 성패 후 확률이 50%의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어린이는 이것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똑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쩌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문제를 줄 때 하나만 이때까지 우리는 주었습니다. 하나만 줌으로써 결국은 교과서에 있는 요것만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스텝이 높아가지고 층층대가 너무 높아가지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소수의 어린이들을 제외한 다수의 어린이들은 못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애들에게
이런 문제를 만들어 줍니다. 이것도 못 올라가는 어린이에게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하면은 모든 어린이들이 다 같이 참가하고 사고하는 수업을 조직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요거 봤을 때 말입니다. 요거 봤을 때에 또 우리는 보통 이 경우에 왜 물이 컵 안으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묻기 쉽죠. 그렇게 물으면은 너무 어려워서 3학년 어린이들이 도저히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각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었습니까? 결국은 요 스텝으로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왜 또는 그 까닭은 이렇게 묻지 않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자, 지금 물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물이 들어가지 못한 것은 틀림없이 컵 안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고 정보를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학년 어린이들한테 이런 현상을 3학년 어린이들이 보고 왜 물이 들어가지 않냐까 이렇게 학습 문제를 줬을 때 그것을 사고할 수 있는 어린이가 몇이나 될까요? 아마도 미리 공부했거나 또는 문헌에서 봤거나 그런 어린이 몇이는 얘기할 수 있으려고 모르지만 많은 어린이들은 왜 그럴까? 그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게 물었을 때는 아마도 사고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하기를 포기하고 남이 답해 주기를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야, 그렇게 물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발문의 문제를 다룰 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만 일단 그럴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필요한 지식, 최소한도의 지식이나 정보를 줘야 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최소한도의 지식이나 저것을 줍니다. 어떻게 줍니까? 자, 지금 이것은 컵 안에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고 무엇인가가 있어서 이 안에 무엇인가가 있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꽉 막고 있다. 그러면 그 무엇이란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다고. 왜 이렇게 묻는 거다고. 저는 제가 왜 그렇게 묻는 것은 전혀 힌트, 단서, 실마리가 없습니다. 손 잡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안에 뭔가가 들어서 못 들어오게 막고 있다. 그 뭔가가 무엇이겠느냐 하고 물으면 어쩌겠습니까? 어린이들이 벌써 생각하기 참 쉽겠죠.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르쳐줘요. 뭔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러면 그 뭔가가 무엇이냐 그것만 애들은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생각하는 어린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이들 나와라. 이게 말하자면 이 안에 들어있는 뭔가가 물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는데 그 뭔가를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 도저히 생각하지 못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느라 한다고 말해요. 뭐 그런 어린이들만요 교탁에 딱 해놓고 교탁 둘레 해놓고 저쪽 어린이들 들리지 않은 말로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3학년 때 이 학습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포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 뭘 했냐면은 선생님들 다 아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풍선놀이를 했죠. 풍선을 확 공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에 잡았던 데를 놓으면은 아주 굉장히 센 힘으로 공기가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요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그 밖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풍선을 부풀게 하는 것, 또는 센 힘으로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실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기다. 그리고 이 공기는 이 공간에 가득 차 있다 하는 것을 2학년 때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와 같이 이 컵 안에 무엇인가가 가득 들어있어서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하는 것 가지고는 아직도 어렵다 하고 생각하는 어린이들은 나오게 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풍선을 가지고 풍선을 확 불어가지고 부풀게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나오게 한단 말이에요. 나올 때에 바로 이 종이를 가늘게 찢어가지고 나올 때에 그 나오는 힘에 의해서 종이가 팔랑거리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무엇인가가 지금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그때 어린이들은 어쩌겠습니까? 그때 어린이들은 2학년 때 그 체험을 회상할 것입니다. 그때 공기라고 그랬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거의 다 가르쳐 준 상황에서 결국은 공기라고 하는 것을 어린이들이 짐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단 1%라도 어린이 자신이 생각을 해서 발표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그 경우에는 공기다 공기, 그러니까 2학년 때 그러잖아요. 모든 공간에는 공기가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여기서 다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공기다 하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어린이들이 공기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학습이 끝나면 안 되죠. 제가 할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기라고 생각한 점에 대해서 선생님도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 그런데 선생님 눈에는 공기가 안 보인대? 하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심진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냥 어린이들은 공기가 당연히 있는 것으로만 생각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교사가 그럽니다. 아니, 공기가 있다면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 할 거니 눈에 안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선생님, 공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애들 가운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기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지만은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공기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그 답이 옳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선생님 눈으로 이 공기를 보고 싶단 말이에요. 선생님 눈으로 공기를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3학년 어린이들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가르쳐 주면서 사고하게 한다. 그래서 그 가는 호수를 준단 말이죠. 가는 호수를 줘서 결국은 이 호수를 요리 이렇게 호수를 넣어가지고 호수를 여기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후 불고 빨고 하게 되면은 빨 때, 다시 말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빨려 나갔을 때 그만큼 물이 올라오지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공기를 불어 넣으면은 또 그만큼 또 물이 쫓겨 나갑니다.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 선생님, 눈에 보입니까?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하고 애들이 물어봅니다. 이제 봤다 이것이죠. 그래서 불어 넣었을 때는 분명히 가득 차니까 이렇게 찼던 물이 쭉 내려가고 그 다음에 쭉 이 공기를 빨아내버리면은
공기를 빨아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현상을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저 속에 공기로 인해서 결국 물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수업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수업의 사례를 조금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묻는 어린이로 만들자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그야말로 그 물음이 해결되도록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천지천능을 다해서 이모로 저모로 이웃과 더불어서 사고하는 이런 학습의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말 하나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묻지 않는데 알도록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대가 물었을 땐 알도록 하기란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어린이로 하여금 묻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 말. 근데 어린이가 바로 아까 그 3학년 공기 그 교재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서 그들이 여기에서 무슨 물음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선생님이 아까와 같이 연시 실험을 통해서 묻는 그야말로 물음이 치솟아오도록 어찌해서 물이 들어가지 않느냐 참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연시 실험을 통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물음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요 일을 교사가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어린이가 그런 물음을 처음부터 가져주면 좋지만은 그런 어린이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격한 계통을 밟아서 하는 것이라서 애기들한테 그러하기를 원다는 것은 이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면은 수업의 모두에서 수업의 첫머리에서 그야말로 묻는 주체로 만든다 어린이들을. 그렇게 되면 일단 물음, 다시 말하면 지적 균형을 잃게 되면은 그 잃어버린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게 수업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살려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들이 마침내 아까와 같이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때그때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때그때 정보를 주어서 그야말로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손과 발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문제의식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을 하려고 할 때에 수업 연구를 하게 되죠. 이때에 교재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어떻게 해서 어린이로 하여금 묻는 주체로 만들 것인가. 이것이 아마 제일 먼저 해야 할 작업이 아닌가 그러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제의식은 모든 사고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도입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만 역시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수업의 첫 머리에서 하나의 낙오자도 없이 모든 어린이로 하여금 묻도록 만드는 일, 물음이 치솟아오르도록 만드는 일. 그런 다음에는 그야말로 어린이들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능동적으로 사고하는 이러한 주체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9가지 그러니까 총칙, 다시 말하면 지적 균형을 잃게 함으로써 심리를 일으키는 그 총칙 아래 9가지 기술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이 9가지 또 9가지 이 밑에 좀 더 자세한 그러한
기술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9가지를 잘 알고만 있으면은 그야말로 응용이 자유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